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로 72예요. 남편을 여의고 벌써 3년이 흘렀죠. 그동안 여수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집은 낡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둘이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는데 이제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까지 생기니 명절 때마다 문제였죠.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자식을 셋 뒀어요. 장남 최태호, 둘째 아들 민우, 막내딸 수진.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손주가 벌써 7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집에 그 많은 식구가 다 모이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작년 추석에도 거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죠. 손주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며느리들은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음식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여수는 서울에서 멀어요. 아이들이 다 수도권에 살다 보니 명절 때마다 왕복 6시간씩 차를 몰고 와야 했죠. 어린 손주들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랐어요. 9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장남 태호가 전화를 했죠.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하면 어때요? 태호는 서울 마포구에 살았습니다. 재개발로 새로 지은 아파트였죠. 그 집은 사실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장사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마포 쪽 낡은 다세대 주택을 샀었죠. 그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고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태호네 가족이 살게 해줬어요. 장남이니까요. 그리고 태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효자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보태주고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마다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반면 둘째 민우랑 막내 수진한테는 전세금만 일부 보태줬죠. 각각 3천만 원씩.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태호한테만 확실히 더 많이 해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장남이고 제일 잘해줬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지. 너희 집이 넓으니까 다들 편하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고속버스로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멀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괜찮았죠. 그리고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태호네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넓다는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 평소엔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갔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올라갈까 말까였죠. 태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불편한 데 없으세요? 며느리 정윤아도 명절 때마다 문자는 보냈어요. 하지만 뭔가 형식적이었죠.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사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추석 이틀 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손주들 줄 용돈, 그리고 여수 특산물로 유명한 돌산각김치 2통. 태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였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손주들 앞에서 초라한 할머니로 보이긴 싫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이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시렸죠. 터미널엔 저처럼 명절을 맞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여수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남해안의 푸른 바다, 익숙한 거리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작은 집.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같이 올라갔을 텐데 손주들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자식들 다 보고 손주들이랑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었죠. 4시간 반 동안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산, 들판,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빌딩 숲.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처럼 큰 가방을 든 노인들, 아이 손을 잡고 급하게 걸어가는 부부들, 택시를 기다리는 긴 줄. 태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멀리서 손을 흔드는 태호를 보니 반가웠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들. 아직도 제 눈엔 어린애 같았지만 이제 40이 넘은 가장이었죠. 차에 올라타니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집까지 금방 가요. 괜찮다. 버스도 편하던데 뭐. 태호는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일, 아이들 학교 생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역시 컸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여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다 왔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니 며느리 정윤아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하는 윤아의 얼굴엔 화장기가 짙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였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온 집이니까 윤아도 긴장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손주들이 와르르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다. 5살, 8살 된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죠. 드디어 왔구나. 태훈의 집에. 이제 즐거운 추석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저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조용했거든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었어요. 정말 넓었죠. 여수집의 2배는 좋게 됐을 겁니다. 큰 소파, 평면 텔레비전, 깔끔하게 정돈된 책장.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들반들했고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윤아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주들은 제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것저것 보여줬죠. 그림, 장난감, 학교에서 만든 만들기 작품까지.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죠? 그래, 우리 손주 참 잘 만들었네. 한참을 그렇게 놀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둘째 민훈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왔다. 민우야, 잘 지냈지? 민우는 둘째지만 성격이 소탈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전세금 3천만 원 받았을 때도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했었죠. 30분 뒤엔 막내 수진이네도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제 막내딸이에요. 38인데도 여전히 애교가 많았죠. 사위 준혁이도 착했고 손주 둘도 귀여웠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어른 8명, 아이 7명. 모두 합쳐 15명이나 됐죠. 여수집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차례 준비할까요? 형님이니까 제가 주도할게요. 남자들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넓고 깨끗했어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에 최신식 가전제품들. 여수집의 좁은 부엌과는 차원이 달랐죠.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윤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명절인데 며느리들만 일하게 둘 순 없잖아요. 아니다. 나도 돕는다. 뭐 할 거 있니? 그럼 전 부치는 거 도와주세요. 은정이가 밀가루 반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호박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의 색깔.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나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뭘 할 때마다 유나는 슬쩍슬쩍 쳐다봤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절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과일, 나물, 전, 탕국, 밥.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 식구들이 모였어요. 태호가 저를 주도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올리는 동안 저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 다 잘 컸죠? 손주들도 이렇게 많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인데 우는 건 불길하니까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들이 제 앞에 음식을 갖다 놨어요. 저는 웃으며 하나씩 집어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유나만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가끔 태호랑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죠. 뭔가 불편한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유나는 원래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민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수진이는 아이들 학원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가끔 맞장구 치고 손주들이 다가오면 안아주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7시쯤 됐을 때였어요.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할게. 너희는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은정이와 수진이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다. 손주들이랑 놀아라. 내가 설거지는 잘하니까. 결국 셋이서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많았습니다. 15명이 먹었으니 당연했죠. 손이 많이 갔어요. 기름기 묻은 접시, 무거운 냄비, 쌓여가는 그릇들. 1시간 가까이 걸렸을 겁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허리가 뻐근했어요. 손목도 아팠죠. 하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빌딩의 불빛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민우네와 수진이네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한 가족씩 떠났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태원의 가족뿐이었죠. 손주들은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태호는 서재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움직였으니 당연했죠. 72세 몸이 견디기엔 힘든 일정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수까지 가려면 고속버스로 4시간 반. 지금 출발하면 자정 넘어 도착하겠죠. 그것도 버스가 있다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태원의 집은 넓었어요. 방도 여러 개 있었죠. 하룻밤 묵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네, 어머니. 서재에서 태호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어머님,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뭐라고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겠죠. 뭐? 어머님, 여기 호텔 아니에요. 갑자기 자고 가신다고 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유나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 귀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았어요. 호텔이 아니라고, 곤란하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죠.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태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태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유나를 쳐다봤다가 저를 봤다가 했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하룻밤 자고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아니, 어머니.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혔죠.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내일 일정이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어머님 계시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요. 신경 쓸 게 많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손님이니? 내 자식 집에 와서 하룻밤 자는데 그게 신경 쓸 일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태호를 쳐다볼 뿐이었죠.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태호야,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자고 가면 안 되니?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알 수 있었어요. 태호도 유나 편이었다는 걸. 어머니. 태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새벽 버스라도 타고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내일 저희 정말 일정이 빡빡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 버스라도 타고 내려가라고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장남이 지금 저한테 새벽 버스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새벽부터 버스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돌봐주고 지금 온몸이 다 쑤신다. 그런데 새벽 버스를 타라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너희도 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도 힘들다고? 너희 집에서 편히 자고 일어나면 되는 사람들이 뭐가 힘들어?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 깰까 봐요. 아이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손주들은 걱정하면서 할머니는 걱정 안 하니? 이른들 먹은 할머니가 한밤중에 버스 타고 4시간 반을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생각 안 해? 어머님, 그건... 됐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았어. 갈게. 내가 갈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후들후들 떨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짐 챙길 테니까 택시 불러줘. 어머니, 됐다고 했잖아. 택시나 불러줘. 태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미안해서인지 짜증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옷을 쑤셔 넣었어요. 돌산갓김치 2통도 다시 집어넣었죠. 아까 냉장고에 넣어뒀던 걸 다시 꺼낸 겁니다. 이것들한테 줄 김치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 지퍼를 채우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호는 현관 쪽에 서 있었어요. 택시 10분 후에 온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1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주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 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귀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얘들아. 할머니 간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택시 온 것 같아요, 어머니. 태호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기지 못했죠.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태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네, 어머니.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리고 텅 빈 눈빛. 이게 나구나.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짐을 트렁크에 실어줬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게요? 여수요. 여수? 지금 버스 있나요? 있겠죠, 뭐.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새벽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있어야 했습니다. 없으면 터미널에서 밤새 기다리는 수밖에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아까는 아름답게 보였는데 지금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28,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죠. 여수행 매표소로 갔어요. 여수 가는 막차 있나요? 10시 30분 거 있는데 그거 타실래요? 네, 한 장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어요. 등을 기대니 온몸이 쑤셨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짐을 안고 졸고 있는 사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컵라면을 먹는 사람.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아니, 갈 곳은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사람.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 아들 집에서 하룻밤 쉬겠다는 게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봐요. 이른들 먹은 할머니가 터미널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20분. 10분 후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플랫폼으로 향했죠. 여수행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터미널이 멀어졌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어.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죠.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이 시간에 차가 많을 리 없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느낌이 생생했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죠.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이 많지 않았어요. 10명도 안 됐을 겁니다.
앞쪽에 앉은 젊은 남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중간쯤 앉은 아주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목소리, 제 존재를 짐처럼 취급하던 그 눈빛, 새벽 버스라도 타고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태호의 말도 잊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24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들이요. 밤새 열 체크하며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장사하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저한테 새벽 버스를 타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되물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이 장사할 때 옆에서 도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혼자 장사를 이어갔죠.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요. 그 돈으로 마포에 다세대 주택을 샀었어요. 남편이 그랬죠. 여기 재개발 들어온대. 나중에 아파트 나오면 태워주자. 남편은 장남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장남이니까요. 우리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요.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 기뻤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임시거처에서 지내며 새 아파트가 지어지길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입주했을 때요. 태호야, 이 집 너희가 살아라.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해두겠지만 너희 집이나 마찬가지야. 태호는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도 좋아했어요. 그때만 해도 웃는 얼굴이었죠. 둘째 민우와 막내 수진한테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보태줬어요. 각각 3천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파트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엄마, 괜찮아요. 형은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죠. 민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도 알았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 똑같이 나눠줄 만큼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태호가 효자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이 들면 태호가 잘 돌봐줄 거라고.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15분 쉬었다 갑니다. 기사님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 담배 피우러 가는 사람. 저도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굳은 거겠죠.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었어요. 휴게소는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편의점, 푸드코트, 화장실. 평범한 휴게소였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죠. 초췌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죠. 이게 나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72살 김정순. 자식한테 버림받은 늙은 여자.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거울을 다시 봤죠.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죠.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어요.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뭔가 해야 해.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병 샀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계산하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고 전화하고 담배 피우고 모두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만 평범하지 않았어요.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여수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어요. 별도 안 보이고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그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었죠. 복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어. 생각했습니다. 착하게만 살았어. 자식들 눈치 보고 며느리 비위 맞추고 그게 잘못이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어요. 수진이가 4통, 민우가 1통,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좀 해주세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였죠.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30분.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정신이 너무 또렷했어요. 집을 팔아야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포 아파트요. 태원애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에요.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명예 이전을 안 했거든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제 이름으로 뒀죠. 팔 수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돈으로 여수에 큰 집을 살 거야.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마당 넓은 전원주택, 식구들 다 모여도 될 만큼 큰 집. 그럼 이제 내가 당당할 수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다가도 점점 명료해졌어요.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였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새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여수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버스가 여수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수입니다. 내리실 분 내리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4시간 넘게 앉아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죠.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0월 새벽 바닷바람은 차가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택시를 잡았고 15분쯤 걸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돈을 내고 내렸어요.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충분히 밝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냉랭했어요. 사흘 동안 비워뒀으니 당연했죠.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낡은 거실, 작은 부엌, 좁은 방 2개. 제가 30년 넘게 산 집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풀어졌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니 기운이 쭉 빠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자야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짭짤한 냄새와 함께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내 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내 집이야. 아무도 날 내쫓지 않는 곳.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죠. 결심이었습니다. 꼭 해낼 거야. 다짐했습니다. 태호한테, 유나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엄마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금이가 있는 천장, 낡은 형광등, 벽지가 벗겨진 모서리.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곧 바뀔 테니까요. 제 인생도, 제 집도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 햇살 가득한 거실, 웃으며 모여드는 자식들. 하지만 꿈속에서 태호는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깨가 결렸고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랑 밥 한 공기.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죠.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었어요. 수진이가 대부분이었고 민우도 몇 통 걸었더군요. 태호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쓴웃음이 나왔어요. 문자도 수두룩했습니다. 엄마 연락 좀 해요. 걱정돼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화 풀어요. 읽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화를 풀라고요? 이게 화낼 일인가요?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한테 당한 배신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화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부동산부터 가자.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죠. 여수는 평화로웠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천천히 달렸어요. 부동산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몇 년 전 남편이랑 같이 왔던 곳이죠. 그때는 전세 알아보러 왔었는데 이제는 집을 팔러 오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 마포구예요. 그걸 팔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시세가 12억 정도 되네요. 실거래가 보니까 최근에 11억 8천에 거래됐고요. 12억.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기 힘든 돈이죠. 빨리 팔고 싶어요. 금매로 내놔도 괜찮습니다. 금매요? 혹시 급하게 돈 쓸 일 있으세요? 네. 여수에 집 살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이랑 신분증 가져오시면 진행할 수 있어요. 서울 쪽 부동산이랑 연결해서 매물 올리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지금요? 지금은 서류가 없으셔서 집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혹시 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제 아들이요. 아들분이 아시나요? 집 파는 거? 아직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명의는 어르신 거지만 실거주자가 있으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요. 명의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간에 문제 생길 수도 상관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 집이에요. 팔 겁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가져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아들한테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하면 안 돼. 태호는 반대할 게 뻔했어요. 유나는 더 하겠죠. 온갖 핑계를 대며 막을 겁니다.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롱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뒀죠. 등기권리증, 도장, 신분증.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걸음이 빨랐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부동산에 도착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매물 등록하고요. 서울 쪽이랑 연결해 볼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급매로 내놓으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한 달. 길게 느껴졌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현금 거래 우선으로 해주세요. 대출 끼는 건 받고 싶지 않아요. 현금 거래요? 그럼 좀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잘하고 있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다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사인을 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김정순. 제 이름을 정확히 썼죠. 도장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물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도 있었지만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을 지나쳤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태호가 나중에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접수 직원이 반겼어요.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변호사님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변호사였어요. 인상이 온화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드님이 사시는 집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부모님 명의지만 자녀가 사는 집.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명의가 어르신 거면 팔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들이 반대해도요? 네. 소유권은 어르신께 있으니까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가족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요. 이미 상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요. 변호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담료를 내고 나왔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요. 됐어.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또 전화가 와 있었죠. 수진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연락 안 받아? 걱정했잖아. 미안하다. 정신없었어. 형한테 들었어. 엄마, 괜찮아? 괜찮다. 거짓말. 목소리 들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이는 예민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걱정 마. 형이 너무했어. 내가 한마디 할까? 아니다. 내가 나설 일 아니야. 그래도 됐어, 수진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했어요. 걱정 끼쳐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푸른 바다. 곧 끝날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올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태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유나는요? 혹시 미안해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잊었을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시장 가고, 집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부동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태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통도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여드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저 3일 부동산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매수자 나왔어요. 현금으로 11억 5천 제시하셨는데 어떠세요? 11억 5천.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정말요? 생각 좀 더 해보시지 그러세요. 아니요. 바로 계약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계약하시겠어요? 매수자분이 급하시대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진짜 복수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가죽 구두.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죠. 부동산에 도착하니 매수자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부부였어요. 인사를 나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읽어주는 동안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매매가 계약금 잔금일. 잔금은 2주 후에 치르시는 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러서요. 김정순이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죠. 계약금 1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입금 1억 원. 숫자가 또렷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매수자 부부와 악수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제 절반 끝났어. 생각했습니다. 남은 건 태호한테 말하는 거.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전화로 할까, 직접 올라갈까?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하는 게 맞았어요.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니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호 번호를 찾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 뒤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나 엄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태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내 집 팔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팔았어. 계약했고 2주 후에 잔금 들어와.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진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명의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명의잖아요. 그래, 내 명의지. 그래서 내가 팔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보다 훨씬 제대로 생각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추석날 기억나니?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때는 제가 좀 새벽 버스 타고 내려가라고 했지. 여기가 호텔이냐고 했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사과하더군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어머니, 제발이요. 이 집 팔리면 저희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전세 얻든지 월세 얻든지. 어머니.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제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소리 지르지 마. 너한테 화낼 자격 없어.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인데.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었니? 되물었어요. 이른들 먹은 엄마를 새벽 버스로 내쫓을 수 있었어?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유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대. 뭐라고요? 유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전화 바꿔봐요. 유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집 팔았을 뿐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너희도 말 없이 나 내쫓았잖아. 그건,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예민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2주 안에 짐 싸서 나가야 돼.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니까. 어머님,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계약금 저희가 물어드릴게요.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유나야. 네. 민우랑 수진이한테 전세금 보태준 거 알지? 네, 알아요. 너희한테도 똑같이 해줄게. 3천만 원. 다음 주에 보내줄게. 3천만 원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1억짜리 집 팔아놓고 3천만 원만 주신다고요? 그래. 둘째, 셋째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공평하지?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너희만 특별 대우 받을 이유 있어? 유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태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끝났어, 태호야. 어머니. 그리고 걱정 마. 나갈 데 있어. 어디요? 여수에 집 살 거야. 마당 넓은 전원주택. 이 집 판 돈으로.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 때문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집을 찾아야지.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수 전원주택을 검색했어요. 여러 매물이 나왔죠. 마당 넓은 집, 바다 보이는 집, 햇살 좋은 집.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방 4개, 마당 80평, 바다 보이는 언덕 위 집. 가격은 5억이었습니다. 이 집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본 집 있는데요. 보고 싶어요. 어느 집이신데요? 언덕 위 전원주택이요. 5억짜리. 아, 그 집이요? 좋은 집이에요. 언제 보러 오실래요? 내일 갈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노을 같았어요. 곧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곧 내 집에서 이런 노을을 볼 수 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태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짐을 싸고 있을까? 아니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집을 보러 갈 내일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내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여니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가을 바람이었죠.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부동산과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라고 했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나무가 늘어났죠. 바다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죠.
다 왔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돈을 내고 내렸어요. 눈앞에 집이 보였습니다. 단층 전원주택이었어요. 하얀 벽에 갈색 지붕, 넓은 마당,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왔어요? 부동산 직원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네, 왔습니다. 집 보러 가실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거실이 정말 넓었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방은 4개예요. 화장실은 2개고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방을 하나씩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새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했죠. 마당도 보실래요?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이 펼쳐졌어요. 정말 넓었습니다. 80평이라더니 과장이 아니었죠.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한쪽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끝에 선이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정말요? 더 생각해 보시지 그러세요. 아니요. 이 집이에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계약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죠. 잔금은 3주 후에 치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다시 마당에 섰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제 집이 될 거예요. 진짜 제 집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서 살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3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태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죠.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민우와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 진짜야? 수진이었습니다. 응, 진짜야. 엄마, 너무 큰 결정 아니야? 이미 했어. 후회 안 해. 형이 많이 속상해 하던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아니?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아. 형이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면 뭐든지 용서해야 하니? 그건 아니지만. 수진아, 엄마 결정이야. 이해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걱정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뭐라 할 순 없죠. 다만 어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고맙다, 민우야. 둘째와 막내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잔금일이 왔습니다. 태호 집 잔금도 같은 날이었어요. 오전엔 태호 집 잔금을 받고 오후엔 제 집 잔금을 치렀습니다. 통장에 1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참 세어봤죠. 5억을 빼고 나니 6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충분했어요. 노후 자금으로요. 태호한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이야. 둘째, 셋째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문자를 함께 보냈죠. 답장은 없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박스, 주방용품, 이불. 그게 전부였죠. 새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살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하고 거실에 소파를 놓고 하나하나 제 손으로 하니 더 애착이 갔습니다. 저녁 때쯤 대충 정리가 끝났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다도 붉게 빛났죠.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민우와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집 정말 좋다. 여기 마당 봐. 진짜 넓어. 민우도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좋은데 구하셨네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럴게.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행복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자식들과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엄마,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연락은 안 해? 응, 안 해. 앞으로도? 글쎄,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형이 너무 심했어요. 저녁 먹고 셋이서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별들이 가득했죠. 와, 별 진짜 많다.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서울에선 이렇게 못 봤는데. 민우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함께 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그 별 아래 서 있는 우리 셋. 이거면 충분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쯤 됐을까요? 저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물을 주고 텃밭에 상추를 심고 오후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죠. 동네 사람들도 친해졌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희 집에 커피 한 잔 하러 오세요. 그럴까요?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우와 수진이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내려와서 저랑 시간을 보냈죠. 엄마,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 오면 더 좋고. 추석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제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민우네, 수진이네 모두 내려왔죠. 넓은 거실에 차례상을 차렸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조심해라, 얘들아. 웃으며 지켜봤어요.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이 꽉 찼어요. 하지만 좁지 않았죠. 집이 넓으니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민우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함께 술을 마셨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식사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은 안 해? 아직? 형이 요즘 많이 힘들대. 전세 얻어서 사는데 집도 좁고. 그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많이 후회한대. 그때 일을. 후회해도 늦었어. 그래도 형제인데. 수진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아직은. 알았어, 엄마. 그날 밤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힘들까? 후회하고 있을까?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나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순아, 잘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후회하지 마.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저로 사는 거요. 호텔이 아니라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에서 편히 살 거야.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죠. 새로운 삶을 사는 김정순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72 김정순이 당당하게 선택한 삶의 이야기요.